비싸게 주고 심은 임플란트가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고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과 시술의 과정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주과 전문의 송희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다뤄볼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강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도 많이 빨갛게 붓고요. 눈으로 보시더라도 많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해야 된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국한되어 염증이 있는 상태로 잇몸이 빨갛게 붓게 되거나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거나 또는 고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뼈는 손상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주위 염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뼈가 녹게 되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사산이 노출된 임플란트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바로 임플란트 주위 뼈가 녹은 상태로 임플란트 주위 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큰 차이점은 뼈 사이 공간의 치주인대의 유무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뼈에 바로 박혀있는 형태이고요. 자연치아는 뼈에 박혀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주인대는 세균 침입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는 이러한 세균 침입의 방어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되게 되면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는 썩지 않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네,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치아와 같이 풍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같은 관리를 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충 양치를 해도 나는 충치가 잘 생기지 않아, 잇몸이 나쁘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잘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잘 생기고 풍치가 잘 생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균 저항력이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논문 결과를 보더라도 충치가 잘 생기는 유전자 그리고 풍치가 잘 생기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풍치나 충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족력이 있으면 그럼 어쩔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흡연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요인인데요. 흡연자의 검은색 잇몸과 비흡연자의 건강한 잇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 흡연을 하게 되면 주위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게 되고 감염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수치를 보더라도 감염에 취약하고 염증이 잘 생기는 지표가 흡연자의 경우에는 70%,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20%라고 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흡연자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구강위생 관리 상태입니다. 이는 풍치와도 원인이 일맥상통한데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자연치아보다 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치태와 치석이 생겼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은 반드시 환자분의 탓만은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하듯이 임플란트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임플란트의 위치를 보고 식립 깊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위 잇몸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시간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임플란트 식립 깊이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도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깊이로 심어줘야만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너무 얕게 심은 임플란트는 뼈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조금 깊이를 적당하게 심어진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뼈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깊이로 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플란트 사이 간격입니다. 너무 가까이 심겨진 임플란트는 이로 인해 뼈가 내려간 모습이고요. 적절한 간격으로 심겨져 뼈가 건강하게 유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사이 간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사이 간격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게 유지되게 된다면 사이에 뼈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뼈가 잘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플란트 두께입니다. 임플란트가 너무 얇은 게 심겨지게 되면 임플란트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임플란트 두께가 너무 두꺼운 걸 심게 된다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 주위에 존재하는 뼈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두께를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형태입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짧고 뚱뚱한 보철로 인해서 잇몸이 빨갛게 부은 모습이고요. 다음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형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짧고 뚱뚱한 보철은 잇몸을 눌러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 칫솔이 잘 들어가는지, 양치를 할 때 모든 곳이 잘 닦일 수 있는 형태인지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단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또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서 노란색 고름이 나고 잇몸이 심하게 부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잇몸뼈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잇몸뼈가 임플란트 뿌리 끝까지 녹아서 흔들리게 되고 이때는 바로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가 길게 노출되고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씻기가 불편하고 말할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씹는 기쁨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최악으로는 이러한 잇몸뼈 손실이 옆에 치아들까지 퍼지게 되어서 옆에 치아들까지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임플란트 주위에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주위에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녹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CT를 찍어봤습니다. 임플란트가 뼈 위에 거의 떠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노란색 선은 실제로 임플란트 주위에 있어야 될 이상적인 뼈 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로는 임플란트 밑으로만 뼈가 위치하게 됩니다. 큰 사진을 보시더라도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 치아 뒤쪽에도 뼈가 많이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 이 치아도 같이 발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했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면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인데 폭탄 맞은 자리가 됐습니다. 당일날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재생물질인 PRF를 넣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뼈가 많이 녹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환자분께서 잘 씹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정기 검진비와 치료비는 10배, 아니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구강 관리입니다. 보통의 칫솔만으로 임플란트 주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치간 칫솔 그리고 임플란트 전용 칫솔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6개월,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제가 추천드리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 염이 생기게 되면 심한 단계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이 필수이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관리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는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검사, 체계적인 치료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밀 진단 시스템, 즉 CT 촬영 후에 뼈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요. CT가 있는지, CT 촬영을 해주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치료 계획의 제시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예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대해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심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건들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 소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경험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딴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치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누구나 심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의 관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들 중에서 환자분이 조절 가능한 3가지, 그리고 의료진의 책임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가지 핵심 메시지는 원인을 알면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그 단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 가격보다는 전문성을 보고 치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제대로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보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플란트를 지키는데 소중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